여러분, 스위스 하면 시계, 프랑스 하면 와인,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한국 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교육을 떠올리실 거예요. 정말 그 교육열 하나는 전 세계가 알아주죠. 근데 그 뜨거운 교육열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 그 이야기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6%. 이게 뭘까요? 꽤 높은 숫자인데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비율인데요. OECD 평균이 48.4% 정도거든요. 근데 한국은 무려 70.6%. 와,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운, 가장 똑똑한 세대라는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막대한 투자, 교실 안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역시 돈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한국이 교육에 쏟아붓는 돈,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보시면 우리나라 GDP의 무려 5.6%를 공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4.7%니까 거의 1%포인트나 더 쓰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국가 전체 GDP의 1%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말 그대로 인재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돈으로 계산해보면 더 실감이 나요. 1년에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쓰는데 이게 OECD 평균보다 5천 달러나 많은 거예요. 대단하죠? 특히 중요한 건 이 투자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쏟아부은 돈,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교실 문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첫 번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아주 좋아 보여요.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보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요. 이 숫자만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잘 챙겨줄 수 있겠구나 싶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실제 한 반에 몇 명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한 반의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교사 수는 충분할지 몰라도 정작 아이들이 매일 부대끼는 교실은 더 빽빽하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쩌면 교사들의 보상 체계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규 인재 유치보다는 경력 교사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교사의 급여 구조. 이게 정말 독특해요. 막 교사가 된 신입 선생님의 월급은 사실 OECD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경력이 쌓인 베테랑 선생님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급여가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죠. 오래 꾸준히 일하면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 결국 경험 많은 숙련된 교사들을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풀기 어려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나라 청년들 대학 교육 이수율 70.6%로 OECD에서 당당히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운 세대, 그쵸?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의 고용률이 글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대학 졸업생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이하다. 즉, 높은 학력이 좋은 일자리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잠시 돌려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살펴볼까요? 바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유학생 수가 예전보다 늘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 학생 중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그 유학생들의 94% 이상이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섞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쭉 모아서 한국 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고학력 인재들을 키워냈어요. 이건 분명 눈부신 성공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자에 비해 교실은 여전히 붐비고 교사 보상 체계는 경력자에게 쏠려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교육과 고용이 따로 노는 이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성공.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복잡한 질문만 남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건 맞지만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온 힘을 다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세대를 키워냈는데 막상 사회가 그들에게 걸맞은 일자리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면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지 한국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열고자 하는 모든 나라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